정치권에서도 빨간불이 켜진 인물이 있습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8월 위기설이 무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소환을 한다면 벌써 4번째 소환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탈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이 통보됐다라고 하던데 이번엔 무슨 일로 소환이 통보된 겁니까? 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 반부패 수사 일부가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저희도 사실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는데 검찰은 2014년에서 2017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 이런 의혹을 수사해왔었죠, 검찰이.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검찰 소환 통보가 됐으면 민주당에서도 알았을 텐데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 측에서 말하는 것과 이게 좀 엇갈리는데요. 그래요?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까지 했는데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사실관계가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게 되면 지난해 대선 이후에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은 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민주당 측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질문한 건 아니고 대표실 관계자는 아직 소환 통보 받은 거 없는 것 같던데라고까지 알려졌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더 되겠죠.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이 대표의 소환 조사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예. 자, 하지만 당 대표입니다. 현직 당 대표. 현직 당 대표를 소환한다? 검찰이 결정적인 단서도 없이 소환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사건 구조상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허. 이 사건이 사실 이게 성남시장 일대 그 용적률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 지금 용적률이 자연 녹지를 갖다가 무려 4단계 어떤 공사나 시행사업 관여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실 겁니다.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데 동상향을 그렇죠. 4단계나. 네, 땅의 가치라든지 용적률 측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상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특혜가 있었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개입을 했고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갔다고 해서 김인섭 씨하고 돈을 준 수행업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용도 변경에 성남시 더 나아가 정점이던 성남시장의 개입이 없었겠느냐 이 부분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이 저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정진상 전 실장 이후에 이제 이 대표를 부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유동규 씨라든지 대장동 재판을 여러 번 봐도 예. 다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진상 씨한테 얘기하는 게 곧 시장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관계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무슨 부탁을 받았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은 정진상의 얘기가 곧 이재명의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관계자들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순순히 얘기했다고는 전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는. 예. 그러나 어쨌든 사건의 조사 순서로 봤을 때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은 이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대표,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진술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 다음에 오면은 그냥 내 발로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거를 이제 그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말장난이에요. 저도 정치인이 된 다음에 기자가 될 때하고 좀 다르니까 그 고양시의 시장도 만나고 부시장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어느 자기가 관할하는 시에서 벌어지는 50m 옹벽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리고 종상향 4단계를 건너뛴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진상 씨 혼자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아마 공무원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물어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할 겁니다. 예. 따라서 백현동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그때 당시 지금 대표는 자기가 시장할 당시 국토부가 자기를 협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게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 결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결정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나가서 이제 진실의 그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것을 본인이 이렇게 해명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진실의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이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년 6개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슈가 정말로 그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수사나 이런 논평이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적폐 수사할 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하셨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다. 그래서 저도 진실의 순간이 일찍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재판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연결고리가 자꾸 막히다 보니까 이제 입만 계속 이제 검찰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만약에 그런 사건의 불법성이 있더라도 정말 이재명 대표에서 인지한 것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대장동 개발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약정서 428억이 있다고 그러고 백현동에서도 김인섭 이분이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100억을 이제 이재명 측근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하면 검찰에 놀리면 이재명 대표의 재산이 지금 528억 정도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에 만약에 총선에 본인이 또 나가신다면 돈 한 푼 받은 거 없다. 그렇죠. 아니 재산 등록할 때 한 30억 정도 쓰실 것 같은데 그럼 또 검찰이 또 이거 가지고 또 예.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됩니다. 짧게 하나만요. 그 돈을 받아갔다는 그분이 자 100억은 내가 가져가고 그 100억은 두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게 정진상, 이재명. 이제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은경 기자?
일단은 이제 조금 뭐 조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상황 변화가 굉장히 유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뭐 이렇게 유동규 씨도 자백을 하고 남욱 변호사도 이제 뭐 자백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다 이렇게 막혀 있었던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약간 좀 튀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태도 변화가 있고. 그렇다면 백현동도 누군가 입을 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지금 누구인지는 불분명한데 일단 보도로 나왔을 때 조금 그나마 분명한 것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거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윗선이 개입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더군다나 이런 파격적 상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진술이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분배했냐 이건 나중 문제고 적어도 이런 큰 행정적인 특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발 다가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제였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사실 의뢰인 대신 변호사가 나서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돌발 행동을 해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 한동훈 법무장관 재판 파행이 이런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피아 보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 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화영 재판은 어제 전해드렸으니까 그 이후의 후폭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법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재판 연기가 공공연한 노골적인 재판 연기가 통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였는데 거기에 마피아 보스 너무 나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원욱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들이 전해드릴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그거를 한동훈 장관은 마피아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사니까 법률적으로 그 표현을 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법조 기자도 했었고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제가 알기에는 과문한 탓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다고 얘기하면 나 당신하고 가족관계 끊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탄원서를 법원이나 검찰이 아닌 민주당의 탄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무슨 언론을 접촉을 해요. 그러더니 또 다른 1차 재판 때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재판 때는 다른 변호사가 나타나요. 그 이전까지 해왔던 해광의 서모 변호사님이 그것을 다 해왔었는데 그분이 이거 진술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우리 피고인이 내 의뢰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해임하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민변 출신의 핵심 인사였던 덕수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 증거 부동의하겠습니다. 그 증거 부동의하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에 받았던 검찰 수사의 그 관련자들이 다 다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늘어질지 모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채택되지 않았고 재판부 불신임하겠습니다. 기피 신청. 기피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광 변호사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법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법정에서 대놓고 지금 부인에 이어서 또 민변 변호사였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피고인과 그리고 그 법정 자체를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피아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뭐 그 표현이 과연 적절했느냐의 여부는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자체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판사님 가만 계실까? 저는 오히려 그 변호사 불러다가 당신 좀 와봐라.
당신 지금 누구 변론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걸 심각히 따져 묻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가 없는데 사법방해죄가 있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협에서도 징계 여부가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이진 않지만 네.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의견이 있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그 변호사분이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셨는데 검사 보고 막 당신이라 그러고 그 사법부에다가도 또 욕설은 아니더라도 모욕적인 고압도 지르는 것은 통상적인 변호사의 역할에 역행하는 것이라서 저도 의아한 것인데 더 의아한 것은 이것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회유했거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이재명 당대표의 사건이 아니고 일개 지자체장의 토착 비리 뭐 여러 가지 토착 비리의 사업이라고 대장동도 규정하고 백현도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국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언급해놓고 한마디 한마디 막 민주당이 사법부를 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국정농단을 넘어서 사법부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진짜로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면 우리 사법시스템가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맞지만 이것을 곧 이재명 대표로 이어지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재판정에 이제 많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돼요? 보통은 통상은 이제 서면으로 하죠. 자, 변호사 사임서도 말로 합니까? 서면으로 써야 됩니까? 서면으로 하죠. 그런데 이분은 이 변호사는 덕수 변호사는 이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오기 전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하겠다고 써오고 심지어 변호사 사임서도 미리 써왔다면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뭐 당신이라고 해서 검사랑 싸울 수 있다. 그런 건 뭐 감정의 문제라고 하지만 서류를 미리 갖고 왔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도 이제 적잖게 법조 생활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본인의 사임서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같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변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 변호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의 의사를 대리해서 이 재판부가 너무나 예단이 심하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고 나면은 이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해서 재판을 하거든요. 예. 그게 몇 개월 갑니다. 예. 일단 기피 신청 넘어가면 몇 개월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그건 또 구속 기간의 카운트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정말 풀려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를 갖다가 내면서 사임을 한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어제는 이거를 의뢰인이랑 이화영 전 부지사랑 상의도 안 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는 일인데요라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런 중요한 서류를 미리 써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사법부를 흔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대법원장이요 자기 부하 부장판사한테 야 국회가 당신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사표를 내가 받아주면 어떻게 해? 사표 내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공개되니까 기억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분이 대법원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조국 사건 지금 변호인 그때 당시에 판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나중에 뭐 휴가를 냈다 뭐 냈다 하면서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의심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법 시스템 신뢰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 파행의 배경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뿐이 없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에 부동의하고 기피 신청해서 좀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방해, 사법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덕수 측의 김영태 변호사가 어제 증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면서 본인의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들어봤더니 언론에서 에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었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충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다가 오히려 좀 본인이 논리가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김영태 변호사가 의뢰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전 동의도 없이 재판부에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었죠. 예. 네, 이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 협박과 회유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인데 자, 뭐라고 협박과 회의를 했느냐는 부분을 더 들어가 봤어요. 네, 이걸 근데 거부하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폭로할 내용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예, 지금 나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대표 재판부를 상대로 로비한 것, 그리고 이 대표 측근 김용 씨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점, 또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이 대표 지원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결국 저것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협박에 못 이겨서 2019년 말 퇴직 당시에 쌍방울 대북 사업비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저 증거 의견서가 지금 사실이면 또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이 전 부지사의 본인이 또 주군으로 모시던 이해찬 상임 고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가 뭐 공연히 겁을 먹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그래픽 뭐라고 협박을 했는지,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라고 이거는 덕수 측에서 주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네네.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형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나 이런 거 다 불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2심 선거법 위반 그때 재판부에 본인이 로비를 했는데 네. 내가 로비를 했는데 나 그거 지금 형이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 다 얘기해 버릴 거야. 그럼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거는 좀 문장의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예. 자, 두 번째. 내가 그 김영통에서 이재명 당시 그 후보한테 내가 후원금 줬잖아. 그것도 내가 얘기해 버릴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오피스텔 차려놓고 그 광장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지원 조직이었어요. 내가 여기다 돈 낸 거 나 다 얘기해 버릴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덕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협박을 했다면 그게 사실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의아하다는 게 저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 즉 이재명 대표가 덕을 본다고 하는데 저 놀리면 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할 때 재심했는데 로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금은 물론 적법하지만 어떤 약간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광장 조직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의아한 것이다. 왜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파행하고 그런 부분도 의아한데 왜 이것이 곧 이재명 대표에게 득이 되고 민주당이 왜 저렇게 하겠냐는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만약에 공작이나 사업부를 농단하고 의도적으로 회유하려면 저런 예시를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만약에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면 저 세 가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상대방을 협박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 변호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1,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하신 경력 베테랑이신데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가지 않는 예시를 들면서 할까?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 가지 내용은 덕수 측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부분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이게 저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것조차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2심 재판부 로비 얘기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옛날 선거법 재판이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서 이게 대법원 가서 뭐 재판 로비네 만에 그런 얘기까지 지금 갔던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로비를 했다면은 당선 무효형이 지금 나왔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 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를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인데 후원금 자체가 사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자들로서도 이건 뭐지라는 이건 뭐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변호사가 시선을 분산을 시키면서 결국 이 사건의 이 재판의 파행을 갖다가 좀 더 아하. 판을 키우는 오히려 의도된 것이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 보는 그 시선이 유력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법정이 난장판이 된 분기점이 언제냐면은 7월 18일 날 그때 지금 법무법인 해강의 그 서무 변호사가 이제 일부 태도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북 송금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제 예. 보고했다. 이게 나온 이후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돈봉투 관련 사건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처럼 뭉쳐도 모자랄 판에 각자 도생 나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19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 한 명은 탈당했습니다만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또 뭉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관석 의원을 수사를 쭉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돈을 수수했는지 아닌지가 나와야 되는데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명단을 다 발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이제 언론 플레이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 의원은 이 사안과 무관하십니까? 무관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명단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회의에 참석한 건 맞으신 거고.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그런? 자, 근데 인터뷰 마지막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했어요. 결벽한데 기억이 안 난다.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기는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데 먼저 사실 해당 의원들이 이런 실명이 거론됐을 때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러고 다 일제히 부인을 했었는데요. 예. 이 중에 일부는 검찰 관계자를 또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또는 고발까지 했었고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좀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적 조치에 나선 의원은 백혜련, 황운하, 박성준, 김회재, 김승남 이렇게 5명인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다 같이 연루 의혹은 부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초반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동 대응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19명 가운데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여기서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한 명이라도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럼 19명이 뭉뚱그려서 판단된다.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좀 파장이 크겠죠. 그래서 19명 모두 지금 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고소 고발 전에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하고 있다.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자백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녹취가 다 온 국민에게 공개된 마당에도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요. 예. 결국은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서 서로 공방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신속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지연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게 없거든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19명이지만 이게 서로 잘 모르잖아요. 뭐 한동훈 장관 마피아 뭐 이렇게 비유해서 그때 민주당을 이렇게 비난했지만 사실 저희가 추억 때도 마피아 게임 같은 거 보면 범죄자나 아닌 사람들이 계속 서로 진술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19뿐만 아니라 민주당 169명이 현재는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그게 사건 자체를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 검찰이 19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왜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본인의 회명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유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의도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예.